그냥 건조해서 가려운 것뿐이야. 왜 밤에만 되면 이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걸까요? 이 가려움증은 혈관 질환의 초기 징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지는 몰랐습니다. 잠자리에 막 누우려는 순간 누군가 아주 가는 바늘로 톡톡 찌르는 것처럼 목이 따끔거리며 간질거린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을 때 피부가 어딘가 칙칙해 보이는데 아, 조명이 그래서 그렇겠지 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켜 본 적은요? 혹은 턱 아래, 목 주변을 빨갛게 될 때까지 계속 긁었는데도 시원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은 적은 없나요? 혹시 그렇다면 당신도 아마 제가 몇 년 전 겨울 초입에 겪었던 그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도 겨울이니까 피부가 좀 건조한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보다 훨씬 솔직하게, 훨씬 일찍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명확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밤만 되면 발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밤에 발바닥이 미칠 듯이 가려운 적 있나요? 그 간지러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도 모를 만큼 깊고 묘한 느낌으로 올라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신촌 근처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차고 서울 겨울 특유의 습도가 뚝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기숙사 방에 들어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었죠. 또 다시 목이 간질거렸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아주 가느다란 실 수천 가닥이 피부를 스치는 듯한 느낌. 저는 대충 몇 번 긁고 말았습니다. 내일 로션 좀 더 바르면 되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한국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 대부분이 겨울마다 겪는 건조 피부라고 저도 스스로를 그렇게 분류해버렸습니다. 사타구니 안쪽이 붉고 뜨겁고 가려워요, 샤연자이. 사타구니나 허벅지 안쪽이 가렵고 약간 붓고 뜨거운 느낌까지 함께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불안하게 만든 건 거울을 봤을 때였습니다. 노란빛 조명 아래에서 제 얼굴 피부가 조금 칙칙해 보였습니다. 눈에 띌 만큼 심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 눈의 흰 자위를 확인했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노란 기운이 살짝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병원에서 배웠던 장면들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 눈에 보이는 발진은 없음, 미세한 황달. 이런 조합은 간이나 담도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저는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아냐, 요즘 잠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손등이나 팔이 가렵고 살짝 저린 느낌이 있어요. 손등이나 팔뚝이 가렵고 살짝 저릿한 느낌이 함께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제가 늘 존경해온 내과 과장님, 박철우 선생님이 하신 한마디가 저를 몇 초 동안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중년층의 5명 중 3명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지방간 소견이 있어 문제는 대부분 증상이 너무 희미해서 피곤하다, 식욕이 없다, 혹은 밤마다 피부가 가렵다 이 정도로만 느낀다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숫자는 비록 사망률을 말하는 수치는 아니었지만 이 일이 절대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병 자체가 아니라 대부분 너무 늦게 발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철우 선생님이 이어 하신 말이 저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일찍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가는 꽤 잘 회복돼. 인체에서 재생력이 가장 강한 기관이니까. 오른쪽 위산만배가 가렵고 불편해요. 윗배, 특히 간 주변이 가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바로 예전에 진료했던 한 어르신이 떠올랐습니다. 김영호님, 68세. 저와 아주 비슷한 이유로 병원을 찾았던 분이었습니다. 3달 내내 목과 가슴이 가려웠고 특히 해가 지면 가려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겨울이니까 누구나 좀 가렵겠지. 하지만 그의 딸, 작고 야무진 인상의 김소정 씨가 아버지 얼굴빛이 날이 갈수록 노래지는 걸 알아챘습니다. 소정 씨는 아버지를 붙잡다시피 해서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아픈 데는 없는데 네. 검사에서
간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요?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도 김영호님은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아프다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도 없었죠. 하지만 혈액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2배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간 초음파에서도 초기 섬유와 소견이 보였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지방간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초기 섬유화 단계까지 온 것이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느꼈던 가려움이 간 수치가 크게 오르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초기 신호였지만 그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이죠. 그때 저는 병상 옆에 서 있었고 그분이 아주 작게 중얼거린 말을 지금도 똑같이 기억합니다. 가려움이 간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면 진작 병원 왔을 텐데 누가 이런 작은 가려움이 큰일을 예고하는 줄 알았겠어. 치료가 시작되고 술을 끊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면서 3달이 지나 다시 외래에 오셨을 때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려움은 거의 사라졌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간은 내가 잘하면 얘도 용서해주네. 발목 주변이 붉고 가려워서 계속 신경 쓰여요. 발목 주변이 가렵고 살짝 붓는 느낌까지 함께 올 때가 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조용히 비슷한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젊고 간도 건강하고 가끔 식사가 불규칙한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제게 찾아온 밤 시간대의 가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래, 더 깊게 몸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불안하게 만든 건 그 증상이 제가 그동안 환자들에게서 수없이 보아온 모습과 너무 똑같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간이 피곤해요. 지금은 가벼지만 방치하면 오래 못 가요. 확실히 하고 마음도 좀 놓고 싶어서 저는 결국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박철우 과장님은 아주 세세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려움은 언제부터였어? 많이 긁었나? 밤에 더 심해져? 술은 얼마나 마셔? 기름진 음식 자주 먹고? 이유 없이 살이 조금 빠진 건 없어? 검사 결과를 보신 후 과장님은 제 얼굴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간이 지금 피곤해. 간 수치가 조금 올라 있고 초음파에서도 경한 지방간 소견이 보여. 몸은 늘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먼저 신호를 보내. 그걸 무시하면 몇 년 뒤엔 꽤 번거로운 일이 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몸은 누구든지 나름의 방식으로 위험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진료실을 나오는 동안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항상 환자 곁에서 의사와 함께 상담을 돕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의 문제를 마주해야 하는 환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혼자 앉아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일차 누우면 목 가려움이 심해짐. 눈에 약한 황빛, 가벼운 피로. 검사실에서 들었던 박철우 과장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있는 그대로 듣는 것부터 시작해.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많은 환자들이 늘 늦게 병원을 찾는지. 그들은 아직도 일할 수 있고, 아직도 걸을 수 있고, 아직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자신이 아프지 않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수없이 많은 늦은 발견 사례를 봐왔기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제때 병원을 찾는 것, 그게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랜 시간 서 있는 것은 무릎 뒤에 심한 자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요. 터터기만 하지 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무릎 뒤쪽이 오래 서 있으면 가렵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가 직접 이 문제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피부를 통해 간이 보내는 신호, 계절 때문인 가려움과 간 때문인 가려움의 차이, 그리고 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작은 생활 습관들. 또 한국에서 누구나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 회복 루틴까지 모두 설명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냥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조금만 더 정직하게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내용은 당신의 하루를, 어쩌면 내년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계속 가려워요. 팔꿈치가 가렵고 피부가 유독 잘 트는 느낌. 그날 밤 일기 첫 줄을 적은 이후 저는 처음으로 제 몸을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에 빠른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환자를 보고 나오면 바로 서류를 처리하고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이 다른 병동에서 호출이 오고 몸의 신호를 세세하게 느낄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이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모든 감각이 또렷해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찾아오는 그 흐릿한 피로감, 잠자리에 눕기만 하면 팔꿈치와 목 주변이 근질근질해지는 느낌, 가벼운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흐려지는 감각까지 전부 예전엔 그냥 넘겼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겠더군요. 이 모든 변화를 제가 미뤄왔고 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지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저희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과지를 들고 저를 친동생처럼 생각해주는 박지수 선배에게 갔습니다. 선배는 하나하나 수치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 아직 젊은데 벌써 간 수치가 올라갔어? 먹는 것도 문제고 밤새는 것도 큰 이유지. 그리고 몇 년 전 본인도 지방간이 있었는데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가려움이 어깨랑 등까지 퍼지고 매일 밤 잠도 못 잘 정도가 돼서야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치 계속 방치하면 앞으로의 제 모습을 미리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 담관을 보시면 막혀 있긴 하지만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네. 약물 치료 꾸준히 하시면 괜찮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박철우 선생님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선생님은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제 쪽으로 돌린 뒤 담즙이 흐르는 경로 그림을 가리키며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특히 지방간처럼 변하면 담즙의 흐름이 가끔씩 막히거나 느려질 수 있어. 그때 담즙산이 피부 아래에 쌓이면서 가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 가려움은 보통 밤에 더 심해지는데 누우면 몸이 수평이 되고 순환이 느려지거든. 그래서 누우면 더 가렵게 느껴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왜 그 가려움이 그렇게 집요했는지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술과 튀긴 음식 그리고 늦은 저녁 식사는 꼭 줄이셔야 합니다. 지금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나쁜 습관을 끊는 거야. 술은 조금만 마셔도 간을 더 힘들게 해. 튀긴 음식, 기름지고 매운 음식, 늦은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이 전부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홍대에서 동료들과 술 마시던 날들, 항상 고기 굽고 소주 두세 병은 기본이었던 자리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늘 젊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는 나이를 보지 않고 매일 처리해야 할 일의 양만 볼 뿐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간 저는 이상할 만큼 강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는 바꿔야 한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엌 찬장을 열고 기름진 과자, 매운 라면, 냉동 튀김류를 큰 봉지 하나에 몽땅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어. 안 먹을 거면 버려. 내일부터 나 진짜 식단 조절 시작할 거야. 룸메이트는 마치 큰일을 겪고 돌아온 사람 보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큰일이라고 할 만한 건 검사 결과의 몇 개 수치가 조금 오른 것뿐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김치에 구운 생선을 얹어 간단히 먹고 점심에는 기름진 매운 찌개 대신 미역국이나 맑은 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야채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했고 회식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건 술을 끊는 게 아니라 동료들의 같이 한잔하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살면 회식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나 알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는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간이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금주하래요. 그 말을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금방 이해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3, 4일만 지나자 몸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약 30%는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가렵긴 했지만 예전처럼 잠을 설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실 몸은 매일매일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걸요. 네, 저예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병원에는 가봤어요? 어느 저녁 일기를 막 쓰고 있는데 친구 이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지쳐 있었죠. 있잖아, 그날 네가 말해서 나도 검사하러 갔어. 혈당이 좀 높대. 의사가 말하길 이대로 관리 안 하면 몇 년 후엔 문제 생긴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눈치채지 못한 건 나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려움, 피로감, 목이 자주 마르는 것. 사람들이 하찮게 넘기는 작은 증상들이죠. 저는 앞에 놓인 공책을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느꼈던 가려움에 대해 작게 빼곡히 적어둔 글자들. 가려움 같은 단순한 증상이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그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몸은 늘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경고하고 알려주고 멈춰서게 만듭니다. 단지 우리가 바쁘거나 혹은 너무 안일해서 그 신호를 듣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바로 그날 이후 저의 간과의 여정, 그리고 제 자신과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꾸준히 기록을 하던 중 저는 가려움이 목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료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손바닥이 뜨겁게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이 손가락 쪽으로 퍼져 올라왔습니다. 그 느낌은 아주 이상했습니다. 피부 겉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손을 스탠드 조명 가까이에 가져가 붓거나 갈라진 곳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상. 바로 그 순간 예전에 만났던 여러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손발이 이유 없이 가렵거나 저리기 시작했다가 결국 혈당이나 신장 문제를 발견한 분들. 그날 밤 손바닥의 가려움은 또다시 김영호 어르신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혈당이 오르기 전 밤만 되면 발이 간질간질하고 저렸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신발이 좀 작은 탓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실은 말초신경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떠올리니 저도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같은 병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까지도 이런 작은 신호를 무시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점심시간 저는 박철우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더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손바닥 가려움은 간의 해독 능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가 함께 있다면 혈당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걱정하라는 게 아니야. 단지 내 몸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너를 겁주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야. 조금 일찍 조절하라는 뜻일 뿐이지. 그날 오후 병원 앞에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 이준호가 피곤한 얼굴로 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더니 신발을 벗고 발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요즘 날은 추운데 발만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가려워. 진짜 불편해. 그가 계속 발을 비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의사들이 제게 하던 질문들을 그대로 물었습니다. 저리냐? 찌릿거리냐? 밤에 더 가렵냐? 하루 종일 신발 신으면 심해지냐? 요즘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지 않느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마 그래. 밤에 목이 엄청 말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처럼 조금 더 지켜보라고만 말했죠. 하지만 그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몸에 작은 신호를 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려움, 갈증, 피로, 그저 바쁜 삶 속에서 흔히 지나치는 증상들. 저는 그 순간 스스로가 제때 멈춰서 준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온 밤, 평소처럼 목, 손, 등까지 로션을 바르면서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문장을 적게 되었고, 적고 난 후 몇 초 동안 펜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만약 그 첫 번째 목에 가려움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예전처럼 살고 있을 것이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잠도 적게 자고, 젊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다고 믿으면서 그 문장을 다시 읽는데 제가 진료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신경 썼더라면. 3주가 지나자 목의 가려움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손바닥의 가려움은 가끔 아주 약하게 스치듯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식습관, 생활습관, 휴식 같은 작은 변화들이
생각보다 훨씬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을 설칠 정도로 가렵던 때를 떠올리면 저는 마치 제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그리고 바로 그 시기,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하던 그 무렵, 한 명의 새로운 환자가 저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최미경 씨. 나중에 절대 잊지 못하게 된 바로 그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이랑 발이 조금 가려울 뿐인데요. 근데 너무 심해서 못 살겠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